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룩 아워 티 분위기 있는 여러분의 오후 시간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룩 아워 티처럼 분위기 있는 남자, 분위기 있는 우리 증권맨,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유독 또 분위기 있는 넥타이를 또 하고 오셨네요. 네, 저희 뭐 이제 감사합니다. 너무 쉽지 않은 넥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마이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좀 옆으로 나올까요? 좋습니다. 약간 잘 보입니다. 네. 회색처럼 보이나 흰색과 검정색이 묘하게 겹쳐 있는 그렇죠. 멋진 우리 멋쟁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타이까지.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플러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2.7%, 코스피는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리고 섹터별로 나눠보죠. 네, 뭐 장 시작 전에 러시아 외채 뭐 100년 만에 첫 디폴트 이렇게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예견된 뉴스이고요. 뭐 실제 한 달 전에 이 부분이 벌어지고 이제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던 뭐 그리고 기술적인 디폴트죠. 사실은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갚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 상승으로 코스피는 16.6포인트 상승한 2383.20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틀간의 상승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시장 현물 동시 매도세 출회가 출발하면서 시작됐고요. 시장 상승폭이 제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선물 매수세로 이제 출발을 대응했는데 양시장 개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또 받쳐주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본격화되지 않으면서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의 강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락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 3.3%까지 치솟으면서 패드를 놀라게 했던 미시간대의 6월 장기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32 예비치였는데요. 3.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급락을 말씀을 좀 드리면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 올해 이제 최고 하이 스코어부터 이제 어느 정도 빠졌냐를 보면은 물론 이제 지난 주말 기준인데요. 니켈 같은 경우는 50% 거의 반토막 났고요. 올해 고가 대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알루미늄도 36% 그리고 천연가스도 33% 정도 빠졌고요. 뭐 밀도 26% 이렇게 쭉쭉 빠졌습니다. 경기를 이야기하는 구리도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21% 정도 빠졌는데 뭐 구리는 이제 경기 지표니까 다소 좀 빠지는 게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의 부담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왜 그렇게 급등을 주말 사이에 했냐면 특히 이제 미시간대의 6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파월 의장이 이제 이야기했을 때 꽤 눈길을 끌었다라면서 6월 FOMC 이제 그때 당시에 50bp 대신 75bp를 인상했던 배경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언급이 됐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3.3%가 나왔기 때문에 75bp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했던 곳인데요. 이게 3.1%로 이제 조정이 되다 이제 확정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 3.1%는 지난 10개월 동안 머물렀던 2.9에서 3.1%의 평균치의 범위 안에 인바운드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 예비치를 정책에 활용하면은 잘못된 그 정책적인 위험이 있다라고까지 지적할 정도로 이게 약간 좀 시장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가장 매파적이었던 블러드 총재마저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불식했고요. 과장됐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고 경기 확장의 초기 단계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효과가 연말쯤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경기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 금리도 이제 3.5%로 제시를 했는데 페드가 올해 연말까지 3.4 그리고 내년까지 3.8이 이제 최종 금리로 이야기를 이미 했었는데요. 시장은 사실은 그걸 믿지 않았죠. 연말까지 올해 4%대까지 시장은
금리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블러드 총재가 이 부분이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 이제 3.5까지 이제 올해 연말 금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낮게 금리가 이제 책정된 예상치가 나온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했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그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 아침 나절부터 역시 이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좋았고요. SK 하이닉스 과매도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도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자동차나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이 종목군들은 외국인 매수세로 오늘 아침부터 강세를 보였는데 9시 30분경에 주가지수 선물도 장중 고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2390포인트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 매수세로 전환된 시점이었고요.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업종이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오전 한때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침없이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세로 확대가 되면서 10시 15분경에는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오전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제 3조 8천억 정도 수준이었고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약했죠. 오전 중에도 거래대금이 약했는데 시장의 경계 심리가 여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 반등에 의해서 위험 선호가 선호되면서 아침에 이제 1284.5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네. 오후 1시 20분경에 보니까 1282.17원까지 또 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장에 중국 증시도 항생 H 지수가 장중에 2% 이상 급등하면서 7,79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4월 4일 전고점 7,700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강세가 나타난 것이 국내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200 중심의 대형주 중심의 현물 매수가 확대됐고요. 개인이 이제 이때부터 코스피가 이제 매도세로 전환됐죠. 다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선물 매수세가 이제 오후 들면서 축소되면서 주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강세를 보면서 지수가 견인됐고 그간 하락했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반전을 줬고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을 집중 매수했고 기관은 양시장 동시에 매도를 한 게 이제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종가 무렵에 좀 약간 찝찝한 게 그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 선물 보니까 장중에 상당히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종가 무렵에 포지션이 확 바뀌어서 지금 마이너스 선물이 마이너스 1818억 매도 포지션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해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내일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포지션 상이 있고요. 연속 상승보다는 이제 낙폭 만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 이른바 뭐 신용잔고 비율이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신용거래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뭐 지난주 이제 일부 관련된 자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재밌는 자료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시가총액 비교해서 뭐 어떠냐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오늘 금융투자협회에서 뭐 나온 자료 같은데 뭐 이지스 리서치라는 뭐 플랫폼에서 이제 좀 올린 자료로 이제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 지난주 기준 증시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이걸 좀 이야기하는 자료인데요. 한 번도 이제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가 얼마냐 이건 말을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팬데믹 시작 대비해서 이제 예탁금이 사실은 뭐 두세 배 정도 올라왔잖아요. 2,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탁금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한번 보자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 갖고 왔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보입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이 나타내는 이게 이제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인데요. 이 녹색 부분이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탁금이 상당히 치솟았던 적이 있는데 뭐 거의 70조 후반대 뭐 이렇게 갔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 56조, 57조 정도 되나요? 뭐 예탁금 이 정도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신용 거래 융자도 많이 늘었다가 좀 주는 분위기인데 전체 예탁금 대비 보면은 그 지난주 기준 증시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은 33.7% 정도입니다. 네. 최근 10거래일 동안 이 포인트가 약 4.1%포인트 정도 상당히 많이 빠르게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부진 때문에 뭐 떠나는 투자자들도 많이 늘면서 예탁금이 줄고 있긴 하지만 신용잔고는 더 빨리 줄어들고 있는 거죠. 최근 4개년 동안의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 평균을 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1.8%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때 한번 터졌죠. 근데 이제 2019년에 38.5% 좀 줄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28.3% 많이 줄었는데 이 팬데믹 때 확 줄어든 게 중간에 한번 가운데 보이잖아요. 이때는 좀 특이 사항이 있었고요. 이때 빼고 나면 2021년도에는 34.9%. 그래서 이제 2020년 데이터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그때 이제 시장 급락 영향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2020년 28.3%, 2021년 34.9%까지 올랐는데 지금 33.7% 정도 수준이니까 아주 이제 조금 완전 바닥까지는 조금 30%
아래 정도까지 내려가기에는 조금 아직 남아 있는 네. 예탁금이고요.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시가총액 빨리 커지면은 상승하면은 이 부분도 줄어들겠죠. 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 잔고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봐서 완전 바닥으로 보기에는 네네. 조금 어렵다는 뭐 이슈가 네.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도 그 고점 대비해서 조금 줄었고, 그리고 신용이 좀 더 빨리 줄었고. 신용은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줄었고, 네. 이제 그 비율로 따져보자면 아직은 뭐 완전히 고점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부담되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중간 정도 중간 수준, 정도 예, 수준이다. 뭐 평균 지금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를 보자면 네. 바닥권이 30% 조금 아래쪽에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팬데믹 때 완전히 망가졌던 그때를 빼고 나면 네. 대부분 한 30% 내외 정도에서 이제 조금 움직였는데 지금 4.1%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33.7% 정도 수준이니까 완전 바닥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제 중간치 평균 정도까지는 좀 내려온 수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탁금이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린 돈으로 하는 분들이 한 요 정도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예탁금은 이제 대기 자금이고요. 신용 들어간 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네. 신용이 좀 많다 손 치더라도 예탁금의 대기 자금이 좀 많으면 상대적으로 이 신용이 좀 덜 부담된다라는 지표를 아마 보려고 만든 지표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예탁금이 됐던 신용잔고가 됐건 자금들이 조금 유출되고 있는 거는 뭐 지속되고 있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섹터별로 보면 될까? 이거 뭐 자료 하나를 더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네, 뭐 어떤 이건 거죠? 이제 저희 방송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는데 표 띄워주시면 네. 이게 이제 6월달에 낙폭 과대했으면서 신용융자가 또 많이 빠졌으면서 올해 이익 상향은 오히려 상당히 되고 있는 이익 상향 쪽의 스코어가 높은 종목 이게 솔팅이 된 자료인데 이게 그 하나금융투자 퀀트 쪽에서 나온 자료라서 이게 수급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또 낙폭 과대이면서 이제 실적은 오히려 한 달 정도 이전보다도 OP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한 플러스가 된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소형 주고 되게 많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 신용융자 변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뭐 신용 때문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간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 수급 때문에 많이 빠져서 6월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빠진 거죠. 이게 지금 나래비 세워진 것이 이제 아마 전체적으로 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게 영향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우상향 그림이 그려진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근데 신용융자도 이제 많이 튀어나온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아마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리밸런싱 하실 때 조금 참고로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도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실 만한 게 아닌가 싶어서 퀀트적인 어떤 그런 자료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추후에 한번 종목을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수급 이슈로 빠진 걸로 추정되는 종목들을 아마 하나금투 퀀트께서 추리신 것 같은데 그냥 종목 이름도 쭉 보니까 이제 IT 섹터들이 확실히 좀 눈에 많이 띄네요. 네, 지금.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다고 뭐 이 종목들이 오를 거라든지 뭐 이 종목을 사시면 뭐 이익이 생길 거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떤 조건에 의한 소팅이 됐던 그런 종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이미 낙폭이 많이 됐고. 그렇죠. 이미 발표된 자료니까요. 저는. 네. 이 퀀트적인 자료가 되는 거니까 네. 숫자만 가지고 정말 뭐 내가 이것만 갖고 매매를 하는 분들은 한번 참고로 해보실 만한 뭐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에서 움직임이 좀 더 있었던 섹터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래비를 네. 물어보신 분인데 나래비는 이제 줄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이지희님 좋은 감사합니다. 말은 네.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느낌으로 줄 세움인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시쳇말로 많이 좀 쓰는 말이다 보니까 네. 영어로는 소팅. 자, 그러면 섹터 중에 어떤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 눈에 많이 띄었죠. 에코프로 BM. 사실 이제 무상증자 발표하고 이제 권리락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세가 대단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금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뭐 시가가 8.25% 상승을 하면서 갭상승했고요. 에코프로 BM이 예, 장중에 고점 25.58%까지 급등했으니까 이게 좀 약간 이례적이죠. 사실은 무상증자를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기업의 가치 변화가 사실은 발생하는 사연은 아니거든요. 회계적인 이벤트인데 결국 이제
권리락 때문에 착시 효과가 되는 거죠. 주가가 좀 싸 보이는 듯한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자본 구조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식수 확대를 통해서 뭐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일부 종목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주의 상장일 전까지 일시적인 뭐 시가총액 하락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어서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장중에 25.58%까지 급등한 게 좀 다소 이례적이고요. 다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뭐 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신주 상장이 되면 이제 물량이 또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태인 것 같고요. 네. 다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오른 것 같아요. 장중에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쪽에서 4680 배터리 관련된 투자가 좀 구체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흥 SEC, LNF, 그다음에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또 그 관련된 솔팅이 되고 있거든요. 관련주로서 그 관련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소 좀 오늘은 좀 뭐랄까 펀더멘탈리 상관이 없이 좀 많이 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여튼 종가는 9% 정도 올랐군요. 8. 네, 어쨌든 일단은 98. 상당히 많이 올라서 끝났고 장중에 일단 추정됐던 얘기들은 그 최근에 이제 장이 계속 약세다 보니까 소위 이제 전고점 부근에 있는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 누적 잔고들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에서도 고점에 있는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꽤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중 이벤트 나면서 생각보다 시초가나 오전 가격이 좀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뭐 장중에 일부 공매도 청산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그 좋게 끝난 하루긴 하지만 굉장히 정신 없는 수급이었고, 네. 보통 이렇게 되고 나면은 좀 수급이 한동안은 좀 이렇게 좀 뒤틀리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 이 무상증자 주식들에 대한 수급의 쏠림이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좀 또 어떤 트렌드가 과하면은 또 항상 또 부러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무증하는 주식 있다고 무조건 뭐 트레이딩으로 시도하는 거는 조금 이제는 좀 조심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여튼 최근에 그 무증 관련 이슈로 많이 갔던 기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최근 한 2, 3주 동안의 시장 주도주는 거의 대부분 무증이었죠. 무증대였습니다. 사실 뭐 무상증대라는 게 주식적으로는 가격을 낮춰주고 주스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나쁠 건 없네. 이 나쁠 건 없는데 딱히 좋을 것 그것도 사실 별로 없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네. 똑같은 회계적으로나 주식적으로 똑같은 이슈인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 없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주식 수를 늘리면서 혹은 이제 단가가 비싼 주식들 뭐 10만 원대 주식들은 그 기준 가격을 좀 낮춰주면서 좀 거래량을 늘려주려는 회사의 의지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근데 이게 또 배당이랑은 또 약간 다른 컨셉이기 때문에 너무 이 무증 트렌드 자체만 가지고서 매매하는 거는 조금 지금부터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자, 네. 2차 전지 소재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빠진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니켈이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났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위기는 좀 이제 신재 쪽에 좀 부담이 좀 적어드는 그렇죠, 부분이 네. 맞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가 오늘 좀 괜찮았나요? 뭐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신용 잔고가 좀 적은 쪽에 속하는 섹터가 자동차다. 이제 지난주에 한번 자료로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동차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제 뭐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이 그쪽에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한국어로 이제 약간 이 해석을 하자면 유감스럽지만 야 일론 머스크 현대차가 조용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뭐 제목이 이제 나온 거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결국 이제 현재 미국에서 가장 관심받고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가 사실 아니고 모든 시선은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 쏠려 있다라고 평가하는 블룸버그 통신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다소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그 현대 기아를 좀 극찬하는 듯한 느낌의 이 기사인데요. 이 테슬라에 비해 판매량은 적지만은 뭐 시장 침투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예,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됐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현대차 수준의 차량을 제조 판매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는데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 몇 달 만에 이뤄냈다. 이렇게 상당히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극찬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현대기아차 전기차는 뭐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EV6 같은 경우에 미국 기준 현재 6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리고요. 미국 현지 딜러나 전문가들은 뭐 준주형 SV 전기차를 현대차가 이제 내놓으면 이 전략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통합
정상화한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달았는데 1월과 2월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아이오닉 5하고 EV6를 이제 현대기아가 출시를 했습니다만 합산 마켓쉐어가 한 10에서 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2위 그룹을 형성 중인데 당연히 이제 극단적인 1위는 이제 테슬라죠. 근데 이제 2위 그룹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내연기관차가 MS가 한 8에서 9% 정도니까 전기차에서 한 12% 정도까지 올라가서 2위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드가 이제 F150 라이트닝을 생산 본격화하면서 포드하고 이제 마켓쉐어를 전기차 쪽에서 상당히 좀 경쟁을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G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 출시가 다소 느립니다. 지금 내년 정도에 이제 이퀴녹스 EV라든지 허머 EV가 나올 것으로 GM은 나타나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뭐 머스크가 폭스바겐이 상당히 잘할 거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ID 시리즈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하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 업체는 전기차에 너무 늦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시장 진출이 지금 아직도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는 전체 전기차가 갖고 있는 시장 마켓쉐어가 6.7%니까 개화하는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은. 네네. 거기에서 현대기아가 초기에 아주 선점 효과를 제대로 이제 하고 있으면서 밸류 체인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도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밸류 체인 같은 데서는 뭐 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언급이 됐는데, 그 매해 이제 3조 원 이상의 전동화 부품 매출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조 원, 그리고 올해는 한 9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23년도는 12조 원까지 올라가는데 사실은 수익성이 안 나서 적자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아도 전기차에서 OPM 5% 정도 내고 있고 현대도 내년 정도에는 전기차가 한 3% OPM이 올라오니까 아마 모비스 같은 경우에 전동화 부품이 내년 정도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다 이렇게 삼성증권은 좀 추정을 한 것 같고요. 현대 옵토웨어 같은 경우는 뭐 꼭 필요한 펌웨어 관련된 OTA 기술이 담당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요 기능을 이제 상당히 맡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된다라고 또 평가를 했고 기존에 이제 펌웨어 OTA 같은 경우는 GV60이나 G90에 이제 적용만 됐는데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랜저, 그다음에 아이오닉 6, 내년에는 아이오닉 7, 그다음에 EV9 이렇게 이제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 관련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전환에 LED 램프 적용이나 미국 공장 증설 이슈, 그다음에 대형 SUV 전기차 출시에 따른 뭐 센터 그릴 영역 진출 이런 데 수혜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현대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까지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조 원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현대차, 뭐 기아, 만도, 코프라, SL, 화신, 뭐 원익 P&E, 뭐 코스모 화학 등등 이 전기차나 자동차 관련된 테마들이 좀 좋았는데 삼성 SL도 최근에 뭐 저평가 분석 보고서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20% 상향 조정하는 120만 원짜리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지금 50만 원대 중반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SDI가 네. 근데 오늘 목표 주가가 120만 원짜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높게 낼 수도 있나요? 다소 좀 괴리가 좀 있긴 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에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74만 원짜리가 있고요. 뭐 오늘 NH증권의 120만 원짜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제일 높은 목표 주가인데 한 종목을 놓고 이제 목표 주가 괴리가 사실 좀 높은 건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다소 좀 공격적으로 오늘 목표 주가를 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워낙 지금 증시가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일단 단기로 가장 확실한 주식들을 고르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뭐 6월달 끝나면 이제 2분기 실적 집계 시즌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현대차 오늘 뭐 장중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서는 환율이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서 특히 현대차나 자동차 쪽이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장님 말씀 주신 게 밸류체인 관련해서는 확실히 이제 지난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현기차가 미국에 이제 증설을 상당히 애초 규모보다 크게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같이 그 증설 들어가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이미 공장 들어가 있고 같이 이제 증설 들어가는 업체들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났었던 것 같고 네. 뭐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부 규정이 딱히 뭐 얼마 이상은 안 된다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글을 쓰게 되면은 담당 시니어 팀장이나 센터장을 통해서 내부에서 이제 퀄리티 컨트롤 소위 QC라는
내부에 이제 교정 작업을 하게 이 되는데 가격 되겠니? 뭐 이제 이런 거 그렇죠. 한번-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나올 때는 그 위에 있는 팀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불러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내부에서 설득을 이제 또 설득을 하시겠죠. 해야 되는데 아마 뭐 NH에서는 뭐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최근에 좀 이례적인 목표 네. 주가 상향 보고서라서 향후에 좀 기초가 좀 주목이 네. 되는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2배 넘는 가격으로 현재가의 2배 넘는 가격으로 목표가 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흔치나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2배 써놓고 주가 빠지면 나중에 부담되고. 뭐 리스크를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왜 사실 상당히 뭐 자신 있지 않으면 쓰기 네. 어려운 아니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간혹 가다가 특정 애널리스트 분들 경우에 늘 목표가 계율이 높은 애널리스트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 이 감안하고 봐야 되는구나. 이 애널리스트의 어떤 과거 보고서에서 뭔가 늘 뭐 공격 썼던 애널리스트인지 아니면은 평소에는 뭐 합리적인 선에서 했던 보고서인데 유독 요 종목만 튀게 나오는지 뭐 그런 히스토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 뭐 한 5분이 뭐 대충 뭐 80만 원 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한 120만 원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있죠, 네. 예, 그럴 때는 그런 종목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 이제 그 네. 메리츠 증권의 이진우 퀀트가 그 쓰셨던 자료 중에 그런가요? 네, 애널리스트를 분석하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평균값에서 움직이는 첫 번째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못 봤던 걸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 시쳇말로 그 애널리스트는 미쳤거나 뭔가를 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확률상으로는 뭔가를 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튀어나가는 점은 유심히 관찰하자 이런 보고서가 과거에 있었는데 네. 뭐 이 보고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저도 좀 한번 읽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이제 계단식으로 올리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100만 원을 본인이 이제 봤을 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주가가 가격 따라 올라가는 거 올라오면 봤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일반적인 애널리스트의 뭐 이렇게 뭐 리포트 분위기인데 네. 사실 오늘은 조금 120만 원짜리는 제가 봐도 어쨌든 이제 시장에 나와 있던 평균치보다는 다소 좀 상당히 높은 편이라 네. 좀 이례적으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된 테마도 좀 오늘 움직였나요? 네, 역시 이제 전기차 관련 쪽인데요. LG전자가 GS에너지와 LG네오텍과 함께 이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애플망고의 지분 100% 인수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LG전자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GS에너지하고 GS네오텍이 각각 34%와 6%의 지분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LG전자는 아시다시피 이제 VS 사업본부인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GKW의 램프, 그다음에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과 같은 전기차 파워트레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솔루션 관련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진출하면서 최적화된 전기차 전장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LG전자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일단 최적화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는 건데 실제 이제 롯데나 SK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기업들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충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걸로 보는데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약 70조 원 시장에서 2030년도까지 가면 410조 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국내 전기차 규모가 지난해만 해도 10만 400대 그리고 올해는 20만 7,500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소가 사실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유소에다가 충전소를 이제 같이 하는 뭐 그런 사업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네. 때문에 충전 사업은 상당히 좀 대기업들이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Y2 솔루션이나 LG 헬로비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 YM텍, 휴맥스, 대유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 오늘 좀 그 제휴가 재밌어 보이는 게 이제 LG랑 GS가 과거에 하나의 회사였다가 이제 나뉜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충전소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면은 어딘가 땅에다가 이제 꽂아야 되는데 어느 땅에 꽂을 건가가 되게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 사업은 하고 싶은데 막상 이거를 설치하려면 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네. 부지도 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GS에너지랑 손을 잡았다는 거는 전국의 주유소망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 속도가 좀 상당히 날 수 있을 법한 뭐 그런 시기라서 LG가 상당히 전기차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재밌는 게 그 오늘 이제 관련주 오른 종목들 보면은
그 무인 주차장 사업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무인 주차장. 네, 그 주차장이 요새는 예전에는 이제 그 주차 안내하시는 네네네네. 분이 다 카드 받아서 혹은 현금 받아서 결제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있어요, 위탁 있어요. 받아가지고 네. 그 자동으로 나가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GS인가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네, GS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여러 네네. 가지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이 주유소가 아니라 주차장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무인 주차하는 김에 거기서 이제 충전기. 전기차 충전까지 하는 사업을 계속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땅을 좀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충전 사업자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하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주유소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사실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따로 뭐 땅을 부지를 찾아서 거기다 뭘 하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주유 사업소를 많이 갖고 있는 주유소를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할 수 있죠. 거기다가 충전소 옆에 시설을 하나 조금 더 확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는 GS그룹이나 이쪽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미국장이 급등하면서 이제 주말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 마감을 했고요. 신용증권 보고서가 또 하나 나왔었는데 반도체 업종의 현재 주가가 이제 IT 수요 둔화나 가격 약세 우려를 대부분 반영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분석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공급 증가에 대한 눈높이에 무게를 좀 두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결국 이제 여기도 디램 판가가 수요 둔화 때문에 4분기까지 다소 완만은 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요. 근데 다만 이 반도체 장비의 리드 타임이 증가하고 그다음 웨이퍼 투입이 제약되고 그다음 미세 공장 전환 난이도 증대 때문에 공급 증가율이 크게 발현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2023년도가 되면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하회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는 분명히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PBR 기준 지난주까지 해서 0.93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장 거의 마지막 끝날 무렵에 3시쯤 전후였나요? 정부가 5년간 1조 200억을 투입한 뭐 여러 가지 이제 AI 반도체 집중 육성 전략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원래 5월 말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방문하면서 6월 중에 반도체 관련된 집중 육성 정책이 이제 정부에서 나올 거다 이제 소문이 계속 돌았거든요. 그래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딱 한눈에 보이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그 메모리 반도체는 뭐 세계 1위인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은 좀 열이다 이런 관점이고요. 뭐 데이터 급증 때문에 AI 반도체가 급성장한다. 그래서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 강자가 부재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뭐 정부 의지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NPU나 뭐 PIM, 뭐 신소자 기술을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고 관련된 산업의 전문 인력도 5년간 뭐 7,000명 이상은 뭐 인력 양성을 하겠다.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 이런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뭐 계산하는 영역의 AI의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뭐 반도체 이런 관련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오늘 오후장에 이제 거의 이제 끝말 무렵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분석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아마 내일 정도에 또 이제 반도체 섹터 애널들이 많이 이제 좀 이제 커버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소형이나 아니면 장중에도 뭐 AI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도 사실 이제 실적이 또 상관없지만 당장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장중에 AI 쪽이 좀 좋았거든요.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이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독특하게 또 주정 에탄올 뭐 알코올 쪽이죠, 이쪽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에탄올 상승률이 뭐 원유 상승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그래요?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휘발유 공급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휘발유에 혼합하는 에탄올 비율을 그 에탄올. 10% 기존에서 이제 15%로 올리는 뭐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었죠. 그게 원래 환경 이슈 때문에 매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에탄올 함유 비율이 15%인 휘발유는 판매 금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걸 좀 풀어서 한시적으로 이제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에탄올 관련된 그 관련해서 이제 옥수수 이 부분도 공급난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네. 이 관련된 에탄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그래서 지금 24일 기준 시카고 에탄올 플랫 선물 가격이 갤런당 2.81로 달라면서
올해 2분기 초 가격이 2.486달러 대비 14.1%나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WTI가 가격이 올라간 게 한 10.6% 정도니까 실제 유가보다 이 에탄올 가격이 더 많이 급등한 거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연중 기록한 게 지난 10일 날 에탄올 선물 가격이 2.878달러를 기록했으니까 사실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가 때문에 이제 에탄올 쓰라 그랬더니 에탄올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버려서 약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미국의 이상 기후 때문에 옥수수 공급도 상당히 뭐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또 치솟으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에탄올 가격에 대한 주 원료 옥수수 가격도 튄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에탄올 관련된 종목 중에 뭐 MH 에탄올, 뭐 창해 에탄올, 한국 알콜, 뭐 국순당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주가 튀었던 하루였습니다. 여기 이제 에탄올 제조가 가능한 이런 업체들이 네, 대체로 좀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면 네. 에탄올 출하량도 그 사상 최대치에 근접할 만큼 출하를 많이 늘리고 아, 있다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잠깐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서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물량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어느 순간 WTI가 또 잡히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뭐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아 싶습니다. 또 네. 이런 종목들 대부분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라서 따라 살 때는 막 신나게 사다가 막상 이제 좀 변동될 때는 팔 때는 상당히 좀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거래량 변동 추이도 같이 좀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재생 쪽 네. 뭐 풍력, 태양광, 전력 설비 다 이제 네. 오늘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으니까요. 뭐 이쪽만 좋았거나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이제 탈세계화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뭐 경제 블록화 그리고 이제 생산 체계나 공급망 안정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상당히 크게 훼손되면서 이 각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인프라 투자가 뭐 당연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모습인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그 러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올해 이제 지금 천연가스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올 초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제 지금 2022년 3월 이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뭐 독일이나 뭐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러시아 쪽의 천연가스가 유럽 쪽으로 흘러가는 양들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에너지를 갖다가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유럽 쪽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좀 줄이고 있는 것도 맞고 두 번째로 또 러시아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노드스트림 1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기 보수 이슈를 대면서 안 주죠. 지금 한 60% 정도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 주고 네. 오히려 뭐 중국이나 딴 쪽으로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러시아 쪽의 어떤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 소비 대국들은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이 가속화될 수밖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이행 당연히 뭐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풍력, 태양광,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오늘은 주가가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저 이제 차트 보다 보면은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저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로 주운 것도 있지만 사실 가스라는 게 제일 많이 쓸 때가 겨울이거든요. 계절적 영향? 네,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근데 난방 종수가 제일 많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나마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뭐 티티카카라면 티티카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이 가스세가 좀 적은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뭐 가을 넘어서 뭐 겨울 초입까지 좀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난방 시즌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좀 정말 서로 불편한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신재생 쪽 관심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거 사실 지금 석탄입니다 지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방향에서 뭔가 탄소를 어쨌든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다가 막상 이제 어쨌든 위기가 닥쳐버리니까 당장 지금 뭐 급한 불 끌 수 있는 건 석탄 발전밖에 없어서 독일도 뭐 석탄 지금 뭐 일단 쓴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긴 그림 갖고 지금 갖고 있던 플랜인데 당장 이제 가스가 끊기니까 당장 내일 돌릴 수 있는 자원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래저래 뭔가 이
탄소를 줄이는 쪽의 방향들이 긴 그림에서는 계속 기대감이 있는데 단기로는 어쨌든 탄소 조금 더 쥐어 짜야 되나 이런 상황을 흘러가고 있어서 네. 좀 보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이제 같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이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미국의 프리포트에 이제 화재가 난 게 3개월 이상 그게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이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못 넘어가게 되니까 네. 유럽 쪽에는 지금 천연가스 상당히 부족 사태가 나고 러시아에서는 일부러 이제 뭐 보수 핑계 대면서 안 주고 그런 과정이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석탄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오늘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 석탄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제 설비를 돌리면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분석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석탄으로 어느 정도 올 겨울을 좀 하지 않으면 천연가스로서는 당연히 지금 안 되는 거죠. 미국의 천연가스가 3개월이나 지금 보수를 해야 되니까 넘어갈 시간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겨울 대비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유럽도 석탄 쪽의 의존도를 상당히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과연 원자재 가격, 뭐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혹은 뭐 국제 밀 가격 등등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국제 상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얘기 하나 더 가보죠. 원자력. 네네. 네. 뭐 이거는 이제 일정 때문에 오늘도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역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 원자력 쪽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원자력 쪽에 좀 힘을 실고 있는데 그 나토 정상회의에 이제 참석해서 결국 28일 니니스트의 그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첫 일정으로 공식 행보가 시작되는데 특히 마지막 날 30날에는 체코 정상회담 그리고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력 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 각종 경제 협력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8일에서 29일 체코를 방문하는 데 이어서 30일부터 이제 다음 달 1일까지 폴란드를 찾아서 산업과 에너지 분야 뭐 주요 고위급 인사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해외 첫 출장에서 결국은 체코나 폴란드 쪽에 신규 원전 사업 관련된 수주 지원을 위한 자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원전과 관련된 수출권에 대해서 정부가 방점을 두고 상당히 지금 해외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한전기술과 한전 KPS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최근 모큐라텍과 이제 사용 후 재사용 2차 전지 활용 ESS 관련된 기술 개발 관련된 협약도 좀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업 최근에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도 괜찮았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발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리셀링이 바로 되면서 비싸게 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성과가 당분간 해운주표나 무관하게 상승이 계속적으로 될 거다. 조선업종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삼성증권 리포트도 오늘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발주가 부진한 선종의 성과도 또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유조선 VLCC라든지 그다음에 캡사이즈 벌크선 성과도 2000년 말 대비 각각 38%와 39% 정도 각각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박 발주가 부진한 선종 성과도 계속 상승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또 분석 자료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한 머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또 12척을 추가 발주하기 위해서 한국의 빅3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또 리포트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캐펙스가 단행되고 기존선에 대한 메탄올 추진으로서의 개조도 현대중공업그룹과 협의 중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한 발주나 신조선가에 대한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로봇 뭐 인공지능 이쪽 한번 볼까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이제 AI 반도체 이야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장 막판에 거의 나오긴 했지만 장중 내내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이 또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수원 본사의 정보통신연구소 R3 그리고 디지털 연구소 R4동 그리고 모바일 연구소 R5 등 핵심 연구소가 밀접한 구역에 새로운 연구동 R6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R&D 기지를 건설하는 게 삼성그룹에서는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TV,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그러니까 DX 부분에 대해서도 대규모 기술 투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좀 의지가 강한 어떤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R6 건물은 디지털 연구소와 인접한 삼성전기 부지 인근에 건설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새 연구소에 입주할 사업부 등이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뭐 시설 배치 등을 고려하면 완공 시점이 2026년에서 27년
7년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 AI나 차세대 통신, 전장, 뭐 로봇, 뭐 서비스 등의 미래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5개년 동안 450조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AI나 뭐 로봇 관련된 이쪽이 좀 방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은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로봇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저 계절성 움직임 하나만 좀 짚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주말 사이에 집에 계셨던 분들은 엄청 습습해가지고요. 네. 장마가 또 시작되니까 저도 에어컨 안 트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습기 네. 이게 이제 태풍 장마 테마이기 때문에 한 1, 2주 시작됐는데 뭐 위니아, 파세코, 뭐 쿠쿠 홈시스 이런 제습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장마 테마는 이제 이렇게 비료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뭐 남해화학이나 인선 ENT 이런 종목들도 오늘 잠깐 반짝였다. 장마 때 또 비료가 뜨는군요. 병충해 때문에 이제 사료 뭐 수요량이 농약이라든지 많아질 수밖에 뭐 이런 거.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섹터별로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코스닥, 코스피가 둘 다 좀 힘을 좀 내줘서 막판에 약간 좀 수상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나스닥 선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분위기 잘 이어서 내일도 조금은 웃는 얼굴로 시장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저녁 또 올랐다는 소식을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셨고요. 내일 모레 내일 내일 이번 뵙는군요. 주까지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계속 네. 예, 매일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부장님 맹활약이시네요. 아,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